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올해 연중기획으로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인구 절벽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합계 출산율이 0.78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0.81보다도 더 떨어져 0.7대를 기록한 건데 OECD 38개 나라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는 24만 9천 명, 1년 새 4.4%나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8명,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8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OECD 38개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애를 낳지 않는 비율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혼인하더라도 애를 적게 낳는 이런 부분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전년보다 0.3세 많아졌습니다. 35살이 넘는 고령 산모 비중도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해 노산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노인 사망자가 늘어서 전체 사망자는 37만 2천여 명, 3년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 연령은 현재 45세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2070년이면 62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최고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2만 명, 20여 년 후인 2045년엔 4천만 명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주택 안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맞벌이면서도 같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직 내에서도 마련하고. 정부는 코로나 기간 결혼 감소 영향으로 인해 합계 출산율이 내년 기준으로 0.7명까지 하락한 뒤 이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계속 추락하고 첫 아이를 낳는 나이도 점점 늦춰지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하영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1,697건, 2년째 20만 건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약간 할 수도 있다?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약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 깊게는 없어요. 결혼을 한다고 쉽게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6.4% 줄었습니다.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고 이제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리어적인 거? 네,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나서도 조금 복귀가 힘들지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출산 자체를 꺼린다고만은 볼 수 없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전체 신생아 수는 줄었지만 첫째 아이로만 보면 전년보다 5.5% 늘었습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이상인 비중이 전년보다 16.8%, 20.7% 줄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만도 너무 버거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업 같은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내 자녀한테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여건이 된다면 낳는데 실제 생활에 그 어린이집 다닐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또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져서 출산 단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출산 생각은 없어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사실 맞벌이 해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클 것 같아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늘었지만 주위에서 보고 듣는 경력 단절이란 현실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저도 바로 경력 단절이 돼서 아이를 사실은 부모님 빼고는 맡길 데도 없는데 이제 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하니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여성들 자체가 출산으로 인한 부담보다는 좀 더 자신의 생활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된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만 낳으려고 했었거든요. 다들 힘들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몸이 진짜 나빠짐을 되게 느껴요.
많은 시민들을 인터뷰했는데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일치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왔죠. 경제팀 김아영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0.78명, 이 수치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한데 합계 출산율 OECD 다른 국가들하고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죠. 네,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는 압도적인 1위인데요. 네. 다음 순위 국가와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출생률로는 압도적인 꼴찌인 거죠. 네, 제 옆에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1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이 이탈리아인데 1.24명, 그리고 일본은 1.33, 미국이 1.64명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05명, 그러니까 한 명이 넘었었는데요. 네. 이후에 1 아래로 떨어지면서 꾸준하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 수치 자체도 낮지만요.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속도보다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게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속도가 빠른 게 더 문제다. 사실 그 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은 앞서 김 기자가 직접 듣고 온 그 시민들 의견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을 네. 찾는 것도 여기서 출발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 결혼, 출산 여기에는 사실상 지금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장 지금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쉽지 않은 데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건 또 사교육 문제와 관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육아의 어려움, 또 이거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리포트에 나온 교수도 양질의 주거 환경,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 맞벌이하면서도 가능한 그 직장의 환경,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답은 저출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생을 면치 못했죠. 사실 말씀하신 것 봐도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 모든 분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이게 출범한 게 2005년이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네.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이거 중요한 문제로 인식은 해왔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쓰였느냐 보다는 사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다 같이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너무 당위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얘기들이지만 육아휴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남성들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네. 대기업에 한정된 측면이 있죠. 또 여성들이 우려하는 경력 단절을 위해서는 네. 이제는 완전한 휴직 이런 것보다는 반일은 일하고 반일은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직장들이 좀 더 늘어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업과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지금의 저출생 현상은 전문가들이 바라본 시선은 한국 사회에서 각 가정과 사회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이를 낳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죠. 바뀌어야 하는군요. 네. 네. 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동네 소아과 병원들이 문을 닫고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의대생도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소아의료의 위기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진료가 막 시작된 소아과 대기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집 근처엔 소아과가 없어 멀리까지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아과가 없어요. 하나도. 급할 때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낮이든 아침이든 빨리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죠. 2017년 3,308곳이었던 동네 소아과 병원은 지난해 3,247곳으로 61곳 줄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환자가 줄어 폐업한 겁니다. 동네 병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지원자가 없어 지난해 정원의 27%만 찼습니다. 이제 의대를 졸업해도 소아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2차례 필수 의료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는 소아 의료 정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4곳 더 늘리고 종합병원 평가에 소아과 인력과 병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달빛 어린이병원을 더 늘리고 24시간 전화 상담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4개소인
달빛 어린이 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서 하지만 현재 서울에 지정돼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4곳조차도 전문의가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환자는 40% 정도 줄었는데 의료 수가는 10년째 그대로다 보니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본 운영비가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평일 야간 진료를 줄이신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또 전문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부족한 소아과 의사를 늘릴 방안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역시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한 이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벌써 3번째 대책인데요. 네. 이걸로 소아의료 공백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에는 인력 충원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병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이 전공의 지원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도만 담겼는데요. 간접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데 전문 의료기관 지정하고 수가를 더 주는 게 무슨 의미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찾아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소아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은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뭐 공감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사들과의 협의가 좀 순탄치 않은가 보죠? 네, 올 들어 정부와 의협이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과 그 의사면허 박탈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의대생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소아과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그 사람들이 그 소아과를 지원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 진료과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대생이 늘어나도 현장에 투입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의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역시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가 인상 등을 등을 통해서 보상을 더 해주겠다 의료진들한테 이런 방안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 인상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앞서 필수 의료 대책 때도 그랬지만 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를 더 줘서 의사들에게 결국에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단 수가를 올리는 만큼 그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의 그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수가를 올려줘도 이 큰 병원들에서는 지금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아과 같은 그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를 많이 뽑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병원들에게 돈만 더 주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큰 병원들이 소아과 의사를 더 고용하도록 어떤 비율을 정한다던가 그렇게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폭락했는데요. 금리가 또 오를 거라는 우려가 살아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날 연휴를 마치고 나흘 만에 열린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시장을 얼어붙게 한 건 금리 인상 공포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는 7천억 달러에 달해 최근 2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과 소비 모두 좋아졌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지표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해온 만큼 더 오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There's a fear out there that the Federal Reserve is going to have to be extremely aggressive to combat service sector inflation.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급박해진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했던 지난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이 곧바로 시장의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 공급을 줄여 이미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줬던 요인입니다. The war in Ukraine and the reopening of China, and those are things that can affect our economy and the path of inflation.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이런 미국발 긴축 우려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만 9천억 원 넘게 팔면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적자의 심화 추세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종일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 넘게 빠지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전날보다 1.68% 내린 2,417.68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1.88% 내린 778.51로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경계심은 아시아 전반에 퍼져 일본과 중국 증시 역시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1달러당 1,304.9원, 종가 기준으로 2달여 만에 다시 1,3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외환당국은 오늘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의 무역 적자는 6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가 넘습니다. 올해 지금까지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의 40%에 달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것도 옛말. 이젠 수출용 생산시설 상당수가 해외에 있어 원화 약세 효과는 적은 반면 원자재 수입에 드는 돈이 더 늘어 기업 실적은 나빠집니다. 여기에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이제 수출 단가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 오히려 이제 수입 단가가 높아져서 국내 물가 상승을 높이는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엔 올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대보다 빨리 꺾이지 않고 있는 물가. 여기에 다시 요동치는 환율은 변수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확전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첫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습니다. 전쟁 전부터 무기 공급을 논의한 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었으며 전쟁을 억제하려고 한 것은 오히려 러시아였다는 겁니다. Все хорошо помним картинки, когда с воздуха наносили удары по Донецку. 핵 사용 가능성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과 맺은 핵 군비 통제 조약,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자신들도 똑같이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Я прош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корить внесе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уму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т нанести и лезут на наши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Autocrats only understand one wor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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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re should be no doubt. Our support for Ukraine will not waver. NATO will not be divided and we will not tire.
러시아 영토를 위협할 생각은 없다면서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린 푸틴의 연설 내용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두 정상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공격했고 민간인 6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연설하는 동안 러시아가 민간 시설에 폭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위원은 러시아에 도착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동 중입니다.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4월이나 5월쯤 이뤄질 것으로 점쳤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네, 이렇게 상반된 두 대통령의 연설처럼 미국과 러시아는 극한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핵 군축 조약의 중단까지 선언하면서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의회인 국가두마는 푸틴 연설 뒤 몇 시간 만에 미국과의 핵군비 통제 조약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상원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세계 1위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작년 기준으로 5,9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도 5,400여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강대국이 보유한 탄두는 세계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양이지만 뉴스타트 조약으로 실제 배치는 억제돼 왔습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체결한 뉴스타트 조약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와 폭격기도 700대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사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아예 중단 선언을 하면서 조약 자체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in world politics now is that Russia is much bolder about using its military to expand its sphere of political influence in quite cruel ways. 러시아가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 아직은 많지만 장기적으로 실제 핵무기 경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조약 복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며 조약 중단의 책임도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A world without nuclear arms control is a far more dangerous and unstable one with potentially catastrophic consequences. Every effort should be taken to avoid this outcome.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향해 결국 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며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강대국들이 핵무기 경쟁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는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러시아 군부를 향해서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전쟁 중에 고위 인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다면서 비판했는데 급기야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군부와 용병 사이의 내분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사력의 한 축은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 그룹이 맡고 있습니다. 수장은 크렘린궁에 음식을 납품해 푸틴의 요리사로 불린 프리고진입니다. 이달 초엔 직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공중전을 하자며 도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러시아군 수뇌부를 향해 연일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물자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전쟁 중에 군 고위 인사들이 해외여행이나 가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Дочек, внучек и жучек отдыхать по Дубаям, не стесняясь ничего.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русский солдат гибнет на фронте, я просто прошу, дайте боеприпасы. 대놓고 참모 총장과 국방장관을 저격하더니 Начальник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и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аздают направо и налево команды, в которых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бы ЧВК «Вагнер» не только боеприпасов не давать.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на왔습니다. Ее можно приравнивать к измене Родине.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ЧВК «Вагнер» бьется за Бахмут, теряя каждый день
сотнями своих бойцов. 러시아 국방부는 전투병 보급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와그너 그룹이 전쟁에 공을 놓고 정규군과 다툼을 벌이고 무리하게 죄수 특채를 진행하다 권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부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은 푸틴에게 도움을 청하는 절망의 몸짓이라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내부 갈등 종식을 강조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규군과 민간 용병이 공존하는 러시아의 전쟁 구조는 예상치 못한 반목과 갈등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늘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이었고 훈련이 일본과 독도 근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게다가 훈련을 함께한 미군은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도에서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진 해상.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선두에 서고 오른쪽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아타고가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포진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이 방어 훈련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3국 이지스함이 동시에 표적을 탐지해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곧바로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키는 과정을 숙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이렉트로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가지고 하는 건 너무 고급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미국이 거기서 끼는 거예요. 중계 기능이라고. 그런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미사일 방어 훈련이 시 오브 재팬, 즉 일본해에서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통합 막료 간부도 이번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밝혀놨습니다. 작년 9월 말 한미일이 지금처럼 북한에 대응해 대잠수함 훈련을 했을 때 미군은 훈련 장소를 처음엔 동해라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해 대신 한반도 동쪽 해역으로 고쳤고 이 수정은 일본 정부의 항의에 의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그때보다 더 후퇴해 아예 일본해로 표기한 건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있었던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각국 협력하에 응급성과 시급성을 따져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합참은 훈련 장소 표기와 관련해선 실무부서가 미국 측과 접촉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오늘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말을 인용해서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말이라면서 그렇게 당당하면 자진 출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자신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 275회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금감원 사건 번호를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을 우회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요즘 숫자가 유행입니다. 133 이거는 무슨 사건 번호입니까? 사건 번호. 네. 275 이거는 압수수색 했습니까? 이 대표는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당부했고 원로들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깡패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정치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방탄 역할을 그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입니다. 결백하다면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그만입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날짜를 협의했지만 1일부터 열지, 6일부터 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회기 중에만 유효하다는 걸 의식한 줄다리기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해 현장에서 추가 지진의 위험이 커지면서 생존자들을 돕던 구호나 자원봉사 활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난 순간 진앙에서 불과 13km 떨어진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간 민간단체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활동을 접고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피해 지역 상황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지윤수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캄캄한 밤 땅이 흔들리자 남성이 뛰쳐나가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군인들도 당황해 쩔쩔맵니다. 심호흡으로 애써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추가 지진 당시 진앙에서 13km 떨어진 안타키아의 상황입니다. 국내 한 민간단체가 구호 활동을 벌이던 장소였습니다. 텐트에서 다 나와서 불 옆에서 그 아이들 다 껴안고 군인들도 부둥켜 안고 밤을 지냈습니다. 여진 위험 때문에 구호 활동을 하던 이 단체는 물론 현지 자원봉사자까지 모두 철수해야 했습니다. 당장 입을 옷도 생필품도 떨어진 생존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너진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아이 인형부터 더럽혀진 옷가지와 소파까지. 쓸만한 건 뭐든 챙겨 나옵니다.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더 이상 갈 곳 없는 시리아 출신 이재민들도 일단 임시 숙소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시 전쟁 중인 고향 시리아로 돌아간 사람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전쟁보다 지진이 더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نحن تعرضنا لقصف كثير بسوريا كثي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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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عني وتنزل البيوت علينا ما خفنا هذا الخوف لأنه نتلجى بعمود نتلجى بكذا. 유엔은 지진 이전부터 식량과 주거, 의료 문제가 심각했다며 지진까지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상황은 훨씬 더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Colleagues, it's very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even before the earthquake, this situation had been very dire and humanitarian situation had been very difficult for the people.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지진 피해 희생자는 4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월요일 추가 지진이 발생한 이후 사망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빌려줬던 판다 한 쌍이 일본에서 낳은 샹상이 어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습이 언론에 생중계될 만큼 양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판다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중국 외교의 상징이기 때문인데요.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판다 샹샹이 탄 전용기가 중국 청두 공항에 도착합니다. 검역 요원들이 여러 차례 소독을 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샹샹. 装载着大熊猫香香的货箱已经出现在了我们的画面里。 이 장면은 중국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인 관람객들이 샹샹을 환송했습니다. 送り出したいなと思ってました。だけどやっぱり会うとすごい寂しいです。 샹샹은 중국이 일본에 빌려준 한 쌍의 판다 사이에서 지난 2017년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2살이 되는 해 소유권이 있는 중국에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일본의 간청 등으로 샹샹은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올해까지 일본에서 지냈습니다. 香香同其他旅居日本的大熊猫家族一道，为增进中日两国人民友好做出了独特贡献。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판다는 중국 외 반출이 엄격히 관리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관계 회복이 필요하거나 우호적인 국가에만 판다를 선물하는 이른바 판다 외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14번이나 중국에 판다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정찰 풍선 격추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미국에도 판다 러러가 지내고 있었는데 이달 초 사망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러러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학대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중국 누리꾼들은 러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 판다가 중국 외교의 상징인 만큼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수입은 줄거나 변함이 없는 상황. 요즘 씀씀이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짠테크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미션을 수행해 포인트를 쌓는 앱테크가 유행이라는데요. 특히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 교통카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집은 수원, 학교는 서울. 대학원생 강지우 씨가 매일 다녀야 하는 통학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 전철, 다시 버스로 환승하며 걸리는 시간만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이고 여기에 아르바이트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교통비만 월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 달 생활비 40만 원에서 4분의 1이 교통비로 나갑니다. 그러던 강 씨는 일주일 만에 5천 원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걷는 만큼 그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세종에서 충주까지 통학하는 대학생 김강산 씨는 8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앱테크를 쓸 때 제가 한 7개월가량 했었는데 24,000원 받았고요. 알뜰 교통카드는 8만 원가량 받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강 씨와 김 씨의 절약 방법은 알뜰 교통카드였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공공교통카드입니다. 마일리지는 한 번 이용할 때 최대 450원, 청년층은 650원까지 쌓입니다.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는 이용자가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54만 명을 넘었고 전체 이용자의 74%가 20, 30대였습니다. 정부는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알뜰 교통카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월 44회로 제한된 적립 횟수를 7월부터 60회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최대 월 4만 원이었던 절감 효과는 최대 6만 6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용 방법도 좀 더 쉽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페이에 등록해서 핸드폰으로 결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개선을 4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고 싶은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내려받은 뒤 제휴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일명 번개탄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열린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자살 위험을 2027년까지 3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안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했습니다. 가스 중독 사망자 가운데 번개탄을 이용해 숨진 사람이 87%나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단만 규제하려 한다는 겁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는 자살을 막으려면 한강 다리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이 아닌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이 대상이며 이미 2019년 10월 관련 기준이 만들어져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 금지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화형 착화제는 손쉽게 불이 붙지만 질산 바륨 같은 유독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자살 수단의 위험성과 접근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자살 감소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제초제인 그라목손 등 독성이 높은 농약의 생산을 제한한 뒤 사망자 수가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이 자살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살 예방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검토해 기본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피해를 입은 경차의 수리비 견적서에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찍혔습니다. 세차값에 준하는 수리비가 든다는 건데요. 자동차 공업사는 보험사의 요구를 받고 예상 수리비를 부풀려 줬다고 실토했습니다. 제보는 MBC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화문 부근의 4차로를 달리던 버스 앞에 한 경차가 차선을 바꿔서 들어옵니다. 잠시 후 멈춰선 경차를 버스가 들이받았고 튕겨나간 경차는 앞에 있던 SUV 차량과도 충돌했습니다. 알고 보니 SUV 차량이 경차 앞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해 경차가 멈췄는데 뒤따르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겁니다. 경차는 버스에 받친 오른쪽 뒷부분이 찌그러졌고 SUV와 충돌한 왼쪽 앞부분도 부서졌습니다. 소송 결과 버스 80%, SUV 20%의 과실 비율이 확정됐고 두 차량이 각각 가입한 보험사에서 경차 측 보험사에 보험금 9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된 경차의 수리비 견적서를 보니 예상 수리 비용이 1,029만 원에 달했던 겁니다. 해당 차종의 출고 가격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견적서에는 사고와 무관한 조수석 관련 부품 등 수리가 불필요해 보이는 50여 건의 부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수석 있잖아요. 조수석 서스펜션부터 허브, 조인트까지 다 들어간 거, 라디에이터 터진 거 확인 전혀 안 됐거든요. 접촉이 아예 없었던 이 부분이 이 많은 견적들이 올라갔고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예상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한 공업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뜻밖에도 경차 측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에 맞춰 작성해준 견적서라고 털어놓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보내는 데는 세차로 하는데 그 금액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냥 금액 맞춰서 더 넣어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써서 대정송을 한 거죠. 보험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사고 차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양심껏 하면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보험사들이 차를 넣어주는 입장이니까 아직이라도 할 수 있죠. 저희야. 당시 차를 산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경차 주인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가액만큼의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보험업계에선 전손 처리라고 부르는 조치인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상 수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차인데 1,000만 원 수리비가 나온다라는 거는 100명 전문가들한테 100명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부담은 결국 인상된 보험료의 형태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됩니다. 버스 업체와 SUV 운전자 측은 과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차 측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허위 견적서를 요구했다는 건 공업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거나 탁자를 닦은 휴지로 아이의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된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식탁 앞으로 돌려앉히고 밥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먹는 아이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만 계속 숟가락으로 밥을 떠넣습니다. 밥을 먹인 뒤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운 교사. 그런데 잠시 후 탁자를 닦던 물휴지로 아이의 얼굴을 거칠게 문지릅니다. 곧바로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교사는 목에 걸린 마스크 끈을 잡아당겨 벗기고 계속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날 밤 퇴근했던 아버지는 잠이 든 3살 아들의 목에서 어른 손가락 길이의 빨간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손톱으로 제 목을 똑같은 위치로 계속 긁어봤어요. 한 50번을 긁어봤는데도 웬만해서는 그런 흉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마스크 줄에 이게 확 쓸린 상처가 아닐까. 아이의 부모는 바로 다음 날 어린이집을 찾아가 항의하고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가 기침을 하다가 밥을 뱉어 마스크를 벗겨냈을 뿐이라며 학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거 먹였는데 기침했어요. 그때 애가 이제 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게 안 보여서 그만 먹자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린이집 원장도 취재팀과 만나 상처에서 피가 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한 달가량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해왔다며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언어가 느려가지고 언어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하고 있거든요. 막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막 했던 게 우리한테 표현한 게 아닐까. 피해 아동의 부모님은 어린이집의 일관된 모르쇠 태도에 신고를 결심하고 경찰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CCTV 영상 2달치를 확보해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나흘 뒤 어린이집 측은 대체 교사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반을 바꾸거나 전학을 해도 졸업 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동안은 반을 바꾸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기록이 삭제됐고 전학을 하면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서 삭제도 가능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을 제지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는데요. 편의점은 늦은 밤까지 직원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20대 남성이 여성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립니다. 휴대전화 도난을 우려해 직원이 계산대 안쪽에서 통화하라고 안내했는데 남성은 갑자기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면서 두리번거립니다.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바로 신고 버튼을 누르고 남성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더니 이내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목과 팔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2분 넘게 계속된 폭행은 이를 목격한 행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남성을 제지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활동적이고 성격도 되게 밝고 이런 애인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약간 조금 많이 무서워하고 이제 동년배 그 폭행을 했던 사람이랑 좀 비슷한 나이 또래를 보면 좀 많이 무섭다고. 이 남성은 2주 전 같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왔다가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다른 직원에게도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다른 편의점에서도 40대 남성이 여성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배를 훔치려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편의점은 나홀로 근무가 많고 24시간 영업을 해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심야 영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공포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또 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편의점에서 일어난 범죄는 15,000여 건으로 최근 2년 사이 1,100여 건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생산 직원을 뽑겠다는 건데 이 발표가 나오자 취업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서점 수험서 코너에 현대자동차 생산직 공채 수험서가 등장했습니다. 채용 공고도 아직 안 났는데 수험서를 찾는 취업 준비생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점도 수험서를 가장 눈에 띄는 판매대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취업생들한테는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올해 400명, 내년 300명을 뽑는 대규모 채용 소식은 대학가에서 단연 관심사입니다. 10년 전 채용 때와는 달리 학력 제한, 전공 제한이 없어져 자동차 구조학 등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등 이른바 고스펙 준비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과가 과인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같은 공대로서는 자동차 쪽도 방향만 살짝 조정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높은 연봉에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직사회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차가 10년이 채 안 되는 젊은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번 공채에 지원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제 월급의 1.5배 이상은 다들 받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지금 개인 좀 들어봤을 때는 3-4명 정도는 진짜로 이렇게 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오랜만에 취업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5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한 기아자동차엔 100명 모집에 전국에서 5만 명이 몰리면서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이혜리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 이후 계속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돌아가면서 밤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지 제가 직접 같이 밤을 새우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진 서울광장 임시분향소. 희생자를 추모하러 온 한 시민이 국화꽃을 들고선 유족을 꼭 끌어안습니다. 힘들어도 식사를 잘 챙기라는 위로에 유족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한 남성. 동료가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두꺼운 외투를 입은 수십 명이 분향소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항상 함께 하고 싶고 또 지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도회가 끝나자 인정마저 사라진 광장의 밤. 그래도 유족들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1시를 넘겼는데요. 밤이 늦어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유가족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지키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유족들이 찾아와 국화를 건네봤습니다. 교대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분향소 설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하자 유족들은 3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내일 올지, 오늘 올지 그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꼭.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마음을 이 분향소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2번 죽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전기가 없어 LP가스로 발전기를 돌리고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철거에 가슴 졸이는 임시분향소. 그래도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자원봉사자들과 밤 늦게까지 찾아주는 시민들이 있어 힘을 낸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으신 엄마잖아요. 그냥 눈물 나서 안아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시가 통보한 철거 기한이 일주일을 넘긴 상황. 선철거 후 대화라는 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 없이 서울광장에 만드신 분향소는 자진 철거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논의도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온전한 추모관이 마련될 때까지 이곳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긴장이 계속되는 분향소의 바로 위쪽엔 홀로 추운 삶은 없다는 서울시가 내건 글귀가 보입니다. 바로간다 이혜리입니다. 요즘 반영구 화작을 비롯해서 문신,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투 시술사는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파격적인 문신 시위를 했던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색다른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타투 작업실을 찾아온 국회의원.
시술사와 함께 몸 어디에 새길지, 모양은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시술이 시작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분 남짓 시술을 거쳐 류호정 의원은 자기 팔에 지워지지 않는 타투를 새겼습니다. 숫자 42299. 2015년 고용노동부가 문신 아티스트를 유망한 직업이라고 발표하며 부여한 직업 코드입니다. 정부는 공식 코드까지 부여했지만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여전히 불법입니다. 직업 분류 코드 정도는 새겨야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정말 진심이구나. 고발될 위험을 안고 불법 행위를 한 타투 시술사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불법인 타투를 해줬어? 누군가 묻겠죠? 저희 직업 코드를 새겼을 때 큰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져요. 타투 합법화는 벌써 10년째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재작년에도 류 의원은 법 개정을 요구하며 파격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는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스티커였습니다. 지나치게 관심 끌려는 건 아닌지, 더 시급한 사안들도 많은데 왜 하필 타투 합법화인지 물었습니다. 타투이스트들에게 타투는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울타리 바깥에 있는 노동인 거죠.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세금 낼 수 있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죠. 타투를 불법화한 의료법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은 5대4로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MBC 정치팀의 이기주, 이정은, 신수아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54회 한국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이 1호기를 탑승해서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을 뉴스데스크에서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기자협회는 대통령의 권력과 사적 이해관계 혼입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FC 서울의 황의조 선수가 올 시즌 K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6개월 뒤 유럽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그 안에 기록 달성이 가능할까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FC 서울과 6개월 계약을 맺고 6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황의조. 하나, 둘, 셋. 나상호와 지난해 서울에서 뛰었던 황인범 등 대표팀 동료들의 도움 속에 팀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인범 황조인이네. 인범 오늘 경기 아니냐 근데? 상호는 새벽에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보고 물 내리는 소리로 룸메 깨우는 잠버릇 있어요. 정확하네요. 의정도 매번 깼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떨어진 경기력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관건이지만 황의조는 최소 10골 이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팀을 가든 어느 리그를 가든 항상 목표는 2자릿수였기 때문에 부서울 왔을 때도 2자릿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경기 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지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의조는 수원과의 슈퍼매치와 대표팀에서 원톱 부정 경쟁을 펼친 전북 조규성과의 맞대결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하고 대결이 제일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규성이랑 상대팀으로 뛰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유럽 무대 재도전을 선언한 만큼 짧으면 반년만 뛰고 떠날 수도 있는 상황. 황의조는 6개월 동안 서울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겠다며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짧지만 팬들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좋은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발목 부상을 딛고 야구대표팀에 합류한 박병호 선수는 이번이 첫 WBC 출전인데요. 유독 세계대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번에는 털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5할 때 맹타를 휘둘렀던 박병호.
겨우 내 주루와 수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해 소속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도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고 치른 이번 2차례 연습 경기에서 2루타 포함 4안타 3타점을 몰아탔습니다. 부상 후유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 준비를 잘한 것 같아서 몸 상태도 괜찮고 그리고 발목 상태도 괜찮고 네, 겨울에 준비한 게 잘 된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는 펄펄 날았던 박병호. 2014년 대회에서 홈런 2개, 5타점, 2018년에는 홈런 4개, 7타점으로 2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달랐습니다.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타율 2할 7리에 삼진은 10개나 당했고 4년 뒤 같은 대회에서는 1할 때 타율에 그쳤습니다. 아시아권 선수 대회에서는 성적이 좀 좋았던 반면에 질문 세네요. 조금 약했더라고요. 네. 뭐 잘 못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매번 대회를 할 때마다 많은 후회들이 들었었는데 그런 후회가 없이 대회를 마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비우고 현실적인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타선에 거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컨택을 가지고 3할을 칠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투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장타가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시안게임이 아닌 세계대회에서 유독 부진했던 박병호가 처음 출전하는 WBC에서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투싼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평창 기념재단이 주최한 아카데미 행사에 특별 강사로 참석해 유망주들을 지도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서풍이 미세먼지도 끌고 올 모양입니다. 갈수록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기류를 타고 들어온 이 먼지가 금요일에는 남동진해 나가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미 대기 정체로 공기가 조금씩 탁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부터는 그 밖의 지방도 먼지가 쌓여가겠습니다. 찬 기온은 한결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8도, 거창을 비롯한 남부지방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방의 건조주의보는 경북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겠고 현재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강릉과 울산 2도로 해안가는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2도, 대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